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말 그대로 시대적 전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2020년에 영끌에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2022년에는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다. 오늘의 책은 긴축의 시대입니다. 긴축의 시대, 뭔가 시대의 전환이 이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어떤 의미의 제목인 거예요? 일단 시대적 전환 정확한 네. 표현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자 방식보다는 시대 자체를 규명하고 시대에 걸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요 골자인데요. 아시겠지만 2020년에 팬데믹 위기 왔죠. 그렇죠. 정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위기. 맞아요. 근데 그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풀었죠. 돈을 풀었죠.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풀었죠. 네. 그게 뭡니까? 완화의 시대. 네, 양적 완화. 그렇죠. 그걸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주된 시대를 완화의 시대라고 하고 근데 이토록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됐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아니에요. 정말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적 전환이 21년 중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테이퍼링 논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금리 먼저 인상하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양적 긴축을 하고 이런 종류의 통화 정책을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말 그대로 시대적 전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2020년에 영끌에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2022년에는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다. 2020년에 투자했던 그 공식을 이 긴축의 시대에 적용하면 안 맞는다. 그 해당 숙제를 풀 수가 없다. 지금은 영끌은 굉장히 위험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거죠. 네. 예, 그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고 그래서 22년 하반기를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요 긴축의 시대, 요 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아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산을 좀 안전하게 어떻게 불릴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작년에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작년에 말씀하셨던 근거는 뭐였어요? 근거는 그러니까 저는 2022년 경제 전망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러니까 경제 전망의 핵심이 금리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재테크,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는 그 돈을,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잖아요. 그죠?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현금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 밖에 다른 자산이냐, 그죠? 어떤 형태로 돈을 들고 있을 건가의 문제지,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20년에는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던 시대고요. 세계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거, 자산 버블이라고 불릴 만큼.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올랐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영끌에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2022년은 말 그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 부채에 의존하면 안 되는 시대, 저축을 늘려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로 전망을 한 거죠.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이 시작되는 시대. 물론 작년에 경제 전망서를 낼 때 저라고 러시아 전쟁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행도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건 전망을 했으나 이렇게 강하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동원할 줄은 몰랐죠.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이 있었고 금리 빅컷으로 내렸고 근데 금리를 다시 인상하던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게 엄청 오랜만이에요. 2015년 12월이에요. 그리고 16년 12월 1년 만에 또 한 번 올려요. 그리고 17년에 들어서 3번 올려요. 18년에 4번. 자, 이 기간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은 매우 완만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경계 충격일 때 제로금리 도입했다면 경기가 회복되니까 이제 실업률이나 모든 경기 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네. 이제 금리 정상화해도 경제가 알아서 돌아갈 것 같아. 이런 판단으로 금리를
차츰차츰 인상하는 거죠. 그렇게 저도 전망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원래부터 인플레이션이 우려됐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안 되면 금리 인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따 말씀드린다면.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그냥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맞게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긴축 행보가 강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의 가치의 상승 속도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자산 하방 압력을 만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10만 전자 볼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때 그러면 그 삼성전자 잘하지만 오로지 삼성전자가 잘해서 10만 전자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뭐 6만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은 삼성전자가 못해서 떨어진 걸까? 이 기술적 통계 분석으로 이 해당 주가 지표만 보면 코스피 흐름만 보면 고점 저점에서 이제 사야 돼 담아야 돼 하지만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 10만 원 정도 달성 가능한 그 지점의 금리 그 지점의 경제 여건 그걸 보면 당연히 조성된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6만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였던 거죠. 바로 금리의 인상인 거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의 인상 속도가 가속화된 거죠. 시계가 빨리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 가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시간이 된 거죠. 작년 기점에서도 주식할 때 아니고 현금 보유 비중 늘려라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더 그런 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도 얘기해 주셔서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원래 후반부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기업 어떻게 점검하시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 삼성전자 그 자체를 워낙 큰 종목이니까 제가 요 종목만 여쭤볼게요. 워낙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전자 하나의 주가가 이 코스피를 상당 부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기 20% 때문에 차지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중이 조정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 저도 이제 삼성전자 자주 갑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갔던 다음 날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갔었거든요. 또 강연하러. 강연도 가고 그 팀장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1년의 이 주가 하락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대외적 변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10만 전자 바라볼 그 당시에 금리와 혹은 그 밖에 통화정책 여건, 경제 여건 그때 구성된 10만 원인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는 일은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목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 지금 그냥 장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프롤로그에 그런 말을 담았는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나. 근데 사실 보면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사면 떨어지나가 아니라 떨어질 때 산 거죠. 그러니까 2020년을 돌아가 보면 다시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으라고 했다면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당연히 돈을 담아야죠. 재테크란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을 이쪽 자산과 바꿀 것인가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이슈인데 기본적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자산 버블이라고 했었잖아요. 21년 자산 버블이다. 이건 자산 버블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 버블이 꺼져가는 모습이죠. 풍선을 불었다가 풍선이 쪼그라드는 모습이죠. 이 풍선의 질량은 비슷할 거예요. 공기의 무게를 0이라고 한다면 풍선은 커지고 작아졌을 뿐이지 이 풍선의 본연의 무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년의 이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 전반에 걸친 이 주식 시장이 놓여 있는 경제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해당 종목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긴축의 시대에 돈은 어디로 흐르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네. 돈은 어디로 가나요? 이제 돈의 이제 기회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가죠. 현금성 자산.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그 표현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 있죠. 네. 금리가 이제 저점을 다지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은행들이 앞다퉈서 네. 그 특판 상품을 내걸어요. 왜냐하면 자기 은행으로 예금을 수취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인 거예요. 그때 그 특판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최적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돈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시장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네.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돈의 이동의 첫 번째는 이런 공격적 자산에서 돈을 이탈시켜서 네. 현금성 자산으로의 이동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주식시장 불안하니까 또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주식도 공격적이지만 가상자산도 굉장히 더 공격적인 투자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돈의 이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 돈의 가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 미국의 긴축 행보만큼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점, 가장 근래에는 또 2015년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도 한 4개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공통된 달러의 변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6개월, 180일 전. 그러니까 T0라고 한다면 T-180. 그 지점부터 6개월 동안은 공통되게 강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간에도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 T0 이후,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는 두 번은 강달러로 계속 가고, 네. 두 번은 약달러로 전환됩니다. 네. 바뀌어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게 왜 바뀌는지를 판단하시면 좋은데,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됐던 거랑 이번이랑 유사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단적으로 같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도 금리 인상 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 보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이언트 할 때 우리는 빅스텝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빅스텝 할 때 우리는 베이비 스텝 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보다는 조금 약하게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이 불균형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8.6%라는 41년 만에 최고치, 네. 이런 물가 상승률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 물가 기준으로는 5.4%.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절대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미국도 물론 22년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하긴 했는데, 네. 조정한 게 1.7%인데, 근데 기존에는 2.8로 봤어요. 물론 1.7도 미국 경제치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 경제치고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는 22년 경제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시켰던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도 괜찮다고 본 거고, 경기라는 토끼를 이미 잡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물가가 저만큼 달려가니까 그 토끼를 잡으려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 압력도 그렇게 높지 않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토끼가 저만큼 달려가지 않고 요 앞에서 달려가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는 이 경기라는 다른 토끼를 못 잡은 상태예요. 2%를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경기를 방어하지 못하니까 두 마리의 토끼가 놓여 있고, 가치 금리를 인상 속도를 똑같이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가장 빠르고요. 영국, 유럽이 그 다음 빠르고, 그 밖에 특히 신흥국들은 굉장히 느립니다. 전혀 경기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했다가 경기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지각하고 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인 거죠.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자들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가치 금리 인상 행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 강한 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신흥국이 아닌 네. 선진국으로.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신흥국 위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신흥국 위기가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공격성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뭐 가상화폐 시장 이제 지금 이 세 개가 사람들이 가장 뭐 재테크 많이 하는 시장이니까 네. 당연히 셋 다의 하방 압력이 이어지겠고 그리고 사실 주식과 가상화폐는 이미 그걸 맞아버렸고 부동산은 지금 약간의 혼조세 네. 어디로 갈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물론 하락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 이제 이후로는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미 그걸 맞은 거고 네. 앞으로는 여기서 좀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네.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한 거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네. 이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 결과에서는 어쨌든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간다. 그렇죠.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3.75 정도, 한 7, 8 정도, 요 정도까지 인상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 FOMC 회의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 같은 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생각보다 이 물가가 잡히네. 예를 들어. 그럼 완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강한 그런 폭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23년 중반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3년 중반을 놓고 주가는 보통 선행하니까 네. 선행 지표라는 건 다 알고 계시다시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그러면 대략 그로부터 6개월 그리고 3개월 그 사이 그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계속 받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럼 연도 월로 치면 언제까지인 거죠? 2022년 말이죠. 12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2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 추산을 하는 방식이니까 2022년 12월, 23년 1월 그 정도 사이 정도면 금리 인상 행보가 또 완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속도가. 네, 그런 것을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022년 말까지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그걸 선반영하니까 네. 그때까지 좀 하방 압력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이제 뭐 지금 싸졌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 멘트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 네. 이미 이제 거기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정리를 해야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네. 그래도 제 의견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렸든 안 물렸든 그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제 이코노미스트들하고도 대화 나눠보시면 네. 그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못해요. 저도 못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대한 그 이성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다가 밥이 반 공기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미 배가 불러요. 네.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 남은 밥을 먹었죠. 먹었죠. 아까우니까. 네. 근데 아까우니까 먹는 행위는 추가적인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썬크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매몰 비용. 그러니까 이 밥은 이미 지불된 비용이야. 그러니까 그 지불된 비용이 아까워서 그걸 먹자 하는 행위는 또 다른 마이너스인 거야. 예를 들어 그 밥 사려고 1,000원 썼는데 그걸 밥을 먹음으로써 또 1,000원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몰 비용의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 저도 그래요. 밥 아까워서 다 먹어요. 네. 근데 투자만큼은 합리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보통 이제 인간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 비용을 고려하지 못해서야 역시. 예. 왜냐면 지금 알바해서 그래도 돈 얼마 벌었잖아. 그러면 됐지.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은 그 시간에 알바 안 하고 지금 돈 조금 못 벌어도 자기 성장에 투자했으면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니까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는데 저도 비합리적입니다만 투자라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잃었어요. 똑같다는 거죠. 이건 이미 잃은 거니까. 지금부터 더 안 잃는 게 중요한 거지. 물 타지 말라는 뜻이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왜 자꾸 추격 매수하면서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만드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국면을 정의 내렸으면 좋겠다. 이 2021년의 국면과 네. 2022년의 국면은 다른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때, 나 뭐 사라고 해서 샀더니 성공했어요. 당신 팬이에요. 만약에 그랬어요. 근데 그 종목 안 샀어도 다 벌었던 시점인 거예요. 마치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했을 때, 뭐 파리에 가서 마시면 더 맛있겠지만, 네. 날씨 좋은 날은 그냥 어디서 마시든 뭐. 대세 상승장이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대세 하락장일 때는 네. 종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네. 우산 쓰고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금리라는 그 추이를 보았을 때 네. 계속 금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네. 금리가 지금 인상할 일이 더 많이 남았어요? 이제 조금 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손실을 덜 보고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찾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예. 물 타지 말라는 뜻은 이해했는데 그럼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이미 많이 났으니까 갖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정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게 이미 마이너스를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더 갖고 있음으로써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보느냐. 그러니까 매몰 비용을 때문에 그걸 못 파는. 예. 지금 실장님은 예. 하반기에도 증시 더 하락을 좀 예상하고 계신 거죠? 22년 하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2년 이제 말쯤에 이제 선반영이 되는 게 끝나고 이제 2023년에는 조금 오를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반등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반등하기 전에 이제 어쨌든 사긴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22년 4분기쯤이 네.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때는 뭐 어떤 거 위주로 조금씩 담아가야 될까요? 지금 미리 이제 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좀 더 편할 테니까요. 네. 반등을 하되 급격한 반등은 아닐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금리 인상 압력이 작용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돈 빌려서 투자하고 싶습니까? 움츠러들죠. 주가도 떨어졌으니까 자기 자본도 줄고 돈 빌리는 타인 자본도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못하겠죠. 못하죠. 신산업 못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이게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있을 때 고용 창출이 되는. 그럼 이 고용이 미진하면 당연히 국민 소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게 경기 하방 압력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쓰고 계신데 소비가 떨어지면 더 투자를 줄이겠죠, 기업들은. 그렇죠. 또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또 그게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작용시키는 게 금리 인하인 거예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기 선순환을 만든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작용되죠. 우리나라 경제도 좀 비슷합니다. 특히나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뭐 규제 완화한다. 신산업 진출해야겠다. 막 독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겠다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주가는 하방 압력 받으니까 기업들, 여러분들은 투자 손실이 있을지 몰라도 기업은 자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산업을 못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선순환 안 좋아지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물가가 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순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치솟는 일은 아니다. 예. 근데 물론 전쟁의 종식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의 상태를 지금과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면 테크주입니다. 그러니까 테크주가 성격상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테크주는 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대에 투자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례를 드는 것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매출액 기준으로 10위 안에 당연히 못 들어요. 그런데 매출액 상위 12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테슬라가 크잖아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실적으로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될 텐데 그만큼 미래 가치, 기대, 그죠? 그거에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기대에 투자한 만큼 긴축적 행보가 나올 때 돈을 회수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게 또 역시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테크주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될 때 조정도 더 많이 받고 상승장일 때 더 많이 상승하는 게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 나가는 게 테크주의 성격입니다.
원래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되고 나서는 당연히 테크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